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6일 목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광주에서 광주, 전남, 전북 합동연설회가 열렸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조수진 후보, 그리고 정진욱 광주 희망과 성장연구소 대표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합동연설회장에서 바로 오셨는데 분위기 어땠어요? 네.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굉장히 넓잖아요. 그런데 김대중 컨벤션 센터 홀도 다 찾고 또 밖에까지 다 찾고 그래서 야 정말 들어가면서도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장 합동연설장이 맞나? 예, 확실히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구나. 온몸으로 실감하고 왔습니다. 네, 그렇게 열띤 성원을 받았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당선된 지 아직 1년이 안 됐습니다만 이 광주 전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지금 가시화됐죠. 가령 흑산도 공항 여기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주민들의 요구에 화답을 했고, 그리고 또 대선 과정에서 광주 복합 쇼핑몰 유치 이는 굉장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그 좋은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그 전당대회 상황과 관련해서 경선이 굉장히 그 양쪽 후보들 간에 신경전이 많거든요. 그런데 뭐 내부 갈등 이런 걸로도 비춰줄 수 있지만 역시 흥행은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합니다. 네, 흥행이 성공을 했는데 그 흥행의 성공 가운데서 우리 최고위원 후보로 나서서 본인의 강점을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네. 오늘은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아주 드문 호남의 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호남의 딸이 오늘은 최고위원 후보로 이 자리에 섰다. 참 가슴이 설렌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 그리고 또 제가 국회 들어와서 그 광주 전남북에 기초단체에서 필요한 어떤 그 예산 지원 문제 어떻게 했는지 설명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여와 야를 떠나서 모든 정치가 추구해야 될 게 국민 통합이기 때문에 더 광주 전남을 위해서 더 다가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연설을 하면서도 가슴이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정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이 조수진 후보의 강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중적 친화력이 아주 뛰어나고요. 그다음에 보통 여성들이 갖는 그 정무 감각이 편견은 아닙니다만은 그 어떤 아주 뛰어난 분들이 적은데 우리 조수진 의원님은 정무 감각도 뛰어나고 또 이제 무엇보다도 어떤 그 의제를 설정하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득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컷오프에서 이제 이준석계의 바람, 돌풍 이렇게도 이제 불려지는데요. 후보들이 좀 전원 생존을 한 반면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강조했던 현역 의원 후보들이 좀 아쉬운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국회 들어오기 전에 25년 동안 기자 생활했는데요. 저도 정치부 기자할 때 이 분란 이런 걸 굉장히 즐겼어요. 그런데 이게 좀 사실관계를 조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왜냐하면 13명의 후보 중에 이른바 비윤계, 이준석계는 2명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8명 이렇게 컷오프 통과한 분 중에 2명 빼고는 다 친윤이에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지가 1년이 되지 않았다면 사실 비윤으로 지목이 되고 낙인 찍히면 언론에 항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좀 즐기는 듯한 모습이 나타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컷오프 통과하신 분이 8분, 8분 중에 절반이 지금 최고위원이 되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의원님 같은 경우 수석 최고위원도 하셨으니까 뭐 당연히 훨씬 수월하실 것이고, 결국 저희가 이야기했던 이준석계 후보 2분 중에 과연 누가 그 사회 안에 들까가 가장 관심거리인데, 전반적으로 뭐 앞에 1, 2위와 상관이 없지만 지금 3위부터는 좀
굉장히 치열하지 않는가요? 최고위원도? 그렇죠. 이 선거라는 거는 크든 작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어떤 그 오만하게 비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 같은 경우는 100% 당원 투표입니다. 100% 당원 투표는 쉽게 말하면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하고는 좀 많이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고, 그리고 첫 여당 지도부이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돕기 위한 지도부이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친윤이 아니라고 하는 분들은 들어온다면은 굉장히 좀 불행한 결과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도부란 말이에요. 그거를 아마 당원들이 현명하게 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럼 정 대표님, 뭐 일단 컷오프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시 민심이 작동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국힘 지지자들 안에서 민심이 어디 있는지 보여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개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힘 안에서는 비윤계 내지는 이제 이준석 쪽 지지자들을 더 결집시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준석 당대표 당시에 굉장히 많은 그 당원들이 가입을 했다고 하거든요. 약 10만이라고 흔히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 숫자가 만만치 않구나 그런 점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네, 조 후보님께서는 이제 최종 투표 결과는 이제 열어봐야 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이준석계 약진이 예상된다 그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앞쪽에 당선되는 분들은 좀 다르겠지만 비교적 그 지금 현재 경쟁이 치열한 쪽에서는 3, 4위에서는 비윤계 쪽에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비윤계라고 하지만 거기도 2명이라 네. 누군가에게 몰아주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서 마찬가지로 지금 뭐 나머지 6명은 다 친윤이라 하더라도 앞에 분들 말고 뒤에 애매하신 분들이 좀 대승적인 결단이 좀 필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 어떻게 글쎄요, 내부에서 그거는 제가 이제 그것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만 당원을 믿고 가야 되죠. 당원을 믿어봐야죠. 그리고 아마 우리 당원들 이 돈을 내고 당원이 돼서 활동한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 그리고 어떤 윤석열표 개혁, 예산 이런 것들이 처리되기를 바랄 거다. 그래서 저는 좀 믿고 보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민의힘 지지자가 아니더라도 지금 조수진 후보 관련해서는 저희 쪽에 계속 자주 오셨잖아요. 예. 저희 방송이나 뭐 많이 이렇게 비쳤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것이 만약에 이분이 또 최고위원이 되면 이쪽 지역에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혹시 준비하시거나 하는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저는 제가 이 100% 당원 투표의 가장 큰 강점은 당원들은 프로거든요. 그래서 그 후보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말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잘 알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국회 들어와서 제가 정치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국민통합 부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강점이 우리 당의 어떤 그 정치적 기반이 영남인데 비영남 출신으로서 특히 호남 출신으로서 호남에 다가가는 외연 확장성 이거를 제가 가장 크게 꼽는 강점이거든요. 그리고 또 수해가 났을 때 또 어떤 가뭄이 들었을 때 현장을 찾고 또 제 위치에서 할 수 있는 한 어떤 예산 지원 문제 그리고 각 자치단체에서 민원 어려운 점 알아야 될 점 이런 거를 국회에 가지고 오시면은 제가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다 만나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관련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점들을 또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세요. 제가 서울 양천갑이라는 그러니까 목동으로 일컬어지는 양천갑의 당협위원장을 4년째 맡고 있는데 저희도
호남이 고향인 분이 30%가 넘어요. 그런데 그런 활동에 대해서 참 기뻐해 주시고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은 어떤 당원뿐만 아니라 많은 일반 시민들도 눈여겨보고 계실 거다. 그리고 호남의 딸로서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저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것도 그런 역할을 좀 더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나왔다. 그래서 호남의 딸이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네. 조수진 후보께서 국민통합 이야기하셨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TK가 국민의힘의 심장이라 하면 호남은 민주당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민주당의 심장에는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없어요. 예. 근데 심장이 아닌 외부의 적군의 심장에서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굉장히 의미가 클 것 같은데. 제가 오늘 이제 연설에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엔 호남 출신 지도부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이 그것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최고위원이 된다면 그것 자체로만 하더라도 광주 전남북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클 것이다. 왜냐하면 정당의 변화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람이거든요. 아마 그런 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 놓고 좀 압도적으로 지지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정 대표님, 만약에 조수진 후보가 이제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한 국민으로서도 지역민으로서 어떤 점을 좀 바라실까요? 예. 조수진 의원님 최고위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선두권에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조수진 의원님 아주 어릴 때부터 서로 잘 알고 보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어서 기대가 큽니다. 근데 좀 쓴소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정치가 상대를 존중하지 않는, 상대를 부정하는 정치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수진 의원님께서 이번에 최고위원이 되시면 저는 국민을 위한 정치 그리고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로 좀 복귀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와서는 자기 편이 아니면 다 적인 또는 범죄자 취급을 하는 이런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재명 대표 죽이기는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백한 주가 조작에 대해서는 손도 대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는 이제 신뢰가 생기지 않고 국정 운영이 어렵고요. 또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민생이 정말 어렵습니다. 또 무역 수지도 심각하고요. 올해 1월에 127억 달러 적자인데요. 2월에는 2월 10일까지만 해서 50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1월과 2월 합치면 277억, 못해도 250억 정도 적자인데 지난 96년 IMF 때 한 해 적자가 206억 달러밖에 안 됐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가장 심각할 때에 비해서도 지금 2달 만에 그걸 넘어서는 적자 폭입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윤석열 정권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정치의 파트너로 생각하고 민생의 정치 또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조수진 의원님께서 그런 역할을 좀 앞장서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이어서 질문을 드리자면 제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네. 드릴까요? 상대를 존중하는 정치는 기본이죠, 정치에. 이것이 실종됐기 때문에 우리 정치가 굉장히 비판을 받고 정치가 국민을 생각하고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그런 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슬픈 게요. 우리 정치가 여와 야를 떠나서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싸워야 돼요. 정말 국민의 민생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가령 99년에 김대중 대통령께서 기초생활보장제, 정말 획기적인 법으로서 어떤 그 기초생활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의 근간을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99년에 통과된 이 법이 지금까지도 손질이 안 되고 있어요. 시대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야가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뭐 청담동 술자리 이런 걸 가지고 공방을 벌여야 되고 저도 참 답답한 게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도 믿지를 않고 오히려 국민만 분열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른바 보수와 진보의 문제도 아니고요.
이거는 사실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우리 정치가 욕을 먹고 굉장히 일을 해도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여러 의혹은 경기지사 시절, 성남시장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무슨 야당 탄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개인적인 의혹에 더불어민주당 온 전체가 빨려 들어가는 것, 이게 굉장히 저는 안타깝고요. 김건희 여사 사건 같은 경우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무려 2년 동안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러면 그때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파토리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치와 노선을 가지고 치열하게 여야가 싸워야 그 점을 국민들께서 높이 평가할 거다. 그것이 정치의 본질이고 반드시 민생과 관련해서 우리는 여야가 정말 생산적이면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후보께서 최고위원이 되시기 위해서 바쁘신 주가 나오셨는데 여당인 국민의힘의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네. 어떤 일을 이 지역을 위해서 하고 싶은지 짧게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그 호남의 미래와 변화를 위해서 정말 2020년 6월 국회 들어온 이후로 정말 꾸준히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에 대구에 가서 호남의 발전이 대한민국의 발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거 쉽지 않은 것이거든요. 그 점을 여당 지도부로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실천해 나가고 그리고 법안과 정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께 또 호남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제 소망입니다. 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먼저 이재명 대표의 공식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입니다.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린 날입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고 국가 권력을 정적 제거에 악용하는 검사 독재 정권은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점은 분명한 역사적인 진실입니다. 검사 독재 정권의 헌정 질서 파괴에 의연하게 맞서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검사 독재 정권이라고 했는데 우리 강서준 변호사, 검찰이 그러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건가요? 네, 오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가 150여 페이지에 달한다고 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양인데요. 이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크게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 그리고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이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이재명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재임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진상, 유동근 등 측근들과 공모해서 이 사업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민간 사업업자들에게 선정되도록 하고 그 민간 사업자들이 총 7,886억 원 상당의 부당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이러한 혐의고요. 이 과정에서 성남시에는 그 대장동 사업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확정이익 약 1,830억만 배당받도록 해 4,892억 원의 손해를 끼치겠다. 결국 4,895억 원의 배임을 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래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대장동과 마찬가지 구조인데요. 그 민간업자들에게 직무상 비밀을 알려 이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해서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결국 대장동 사건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그리고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그리고 위례신도시는 공무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혐의가 있습니다.
끝으로 성남 FC 사건 간단히 말씀드리면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에 성남 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 차병원, 두산건설, 푸른미래 프로젝트 등 4개 기업에 총 133억 5천만 원 후원금을 요구했고 이것이 그 제3자 뇌물죄로 성남 FC에 갔기 때문에 이것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서 133억에 대한 뇌물죄 혐의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네. 정 대표님 일단 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어떻게 보셨습니까? 완전히 엉터리 영장을 청구한 거고요. 최소한의 청구 요건도 이번 영장은 그 요건도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정적 제거용의 정치 영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의혹 제기, 특검, 김건희 특검하라는 이제 국민적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물타기고요. 또 곽상도 50억 무죄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예, 이걸 호도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국민 우롱 영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새로운 범죄 혐의가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이제 대장동에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1호에 428억 원이 이재명 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영장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 아까 우리 그 강 변호사님께서 쭉 정리 잘해 주셨는데 그중에 예를 들면 마지막에 제3자 뇌물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외부에 발표할 때는 그냥 뇌물죄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형법 제129조에 있는 뇌물죄와 130조에 있는 제3자 뇌물죄 전혀 다른 범죄거든요. 근데 뇌물죄는 본인이 직접 받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의도적으로 이걸 초딩 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초딩조차도 모욕하는 그런 방식의 엉터리입니다. 아까 그리고 그 여러 금액들을 말씀했는데 이걸 서울중앙지법이 발표한 알림 문자가 있어요. 거기 보면 취득하게 하고라고 계속 이제 강소연 변호사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것도 실제 취득하게 한 것도 아니지만 다 취득하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이 취득한 주체가 누구냐가 뭐냐면 맨 앞에 이재명을 세워놓고 그 뒤에 누구와 함께 취득한 걸로 돼 있거든요. 이런 방식의 그 국민을 호도하는 그런 방식의 영장 청구기 때문에 저는 법원에서도 보면서 좀 기가 막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니까 국회에서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예.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제적의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그 표결이 동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이 민주당 의원 169명을 감안하면 부결될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기 영장에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들에서 어떤 증거도 나온 게 없거든요. 모든 게 다 관계된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의 그 전문 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부결될 걸로 봅니다. 네. 일단 부결될 거로 보는데 우리 강서준 변호사가 보시기에는 이게 일부러 검찰이 이렇게 해서 부결이 되면 또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남용했다 막 이런 식으로 떠넘기기 위해서 뻔히 새로운 것도 없는데 청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데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라는 것은 그런 예상한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거는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정치 공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 범죄의 중대성을 봤을 때 검찰이 뭐 청구할 수밖에 없는 또 사안도 있긴 한데요. 다만 그 검찰이 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것을 알면서 청구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에 대한 어떤 방어를 할지 또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부결이 되면 방탄국회를 열었다거나 또 이게 뭐 이재명 지키기다 또 이런 쪽으로 비판 여론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이를 감안하지 않고 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네, 두 분과의 그 지금 이재명 대표의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기까지 듣고요. 저희 먼 이웃 나라죠. 형제의 나라인 튀르키예에서 발생한 지진 이야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이 발생한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구조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이재민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네, 튀르키예 지진 피해 현장에서 긴급 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광주 지역의 봉사 단체가 있는데요. 아시아 희망나무 서정석 이사장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정석 안녕하세요. 이사장님, 네, 잘 들리십니까? 네네, 잘 들립니다. 네, 우선 이 아시아 희망나무 긴급 구호팀이 지금 현재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금 이 튀르키예 남쪽에서 동쪽으로 시리아 국경지대인 그 하타이주라고 거기에 있는 안타키아 시에 와 있습니다. 네. 현재 거기 상황 좀 어떻습니까? 지진 피해 상황이? 지금 뭐 제가 이렇게 긴급 재난이 있을 때 많은 나라에 가봤지만 이렇게 지진으로 한 도시 전체가 이렇게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물 곳곳이 아예 무너진 건물들, 뭐 반파된 건물들, 대부분 지금 주민들이 다 대피해 있는 상태이고요. 도심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아주 폐허가 되어 있고 좀 피해가 좀 심각하게 지금 보입니다. 네, 그럼 현재 긴급 구호팀은 현지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지에 있는 이제 그 캠프, 레퓨지 캠프가 지금 난민초원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거기를 이제 방문하면서 필요한 물품들을 저희들이 좀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이랑 가져온 것들로 이분들이 좀 필요한 곳에 지금 함께 지금 구호 활동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타키아에서 구호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오늘 보니까 거기에 좀 극적인 일이 있었더라고요. 발생 9일 만에 어린이 2명이 구조됐다고요. 현지에서 그거 좀 네,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 저희들이 그 의료 현장에 있었는데요. 근데 병원도 건물이 곧 무너질 것 같아서 병원에서 밖으로 다 나와가지고 의료진들이 텐트를 치고 응급실, 중환자실, 뭐 수술실을 지금 갖춰놓고 지금 의료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진료를 하는 과정 중에 앰뷸런스가 들어오더니 2명이 어린아이 1명하고 그 남자애 1명, 여자애 1명이었는데 걔들 둘이 9일 만에 이렇게 지금 앰뷸런스 타고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좀 아이들이 멀쩡해서 이게 저체온증 외에는 크게 외관상 다친 데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안정을 되찾은 후에 헬기를 타고 이제 큰 도시로 이송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있는 의료진들 뭐 같이 봉사하신 분들이 너무나 뭐 흥분하고 좋아하고 막 그랬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사장님 거기 현지에서 보면 지금 이재민들이 많은 구호품들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잘 전달은 그렇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나라에 구호 물품이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으나 사실 현지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지진으로 인해서 그냥 막 뛰쳐나오신 분들이어가지고 뭐 생필품이나 특히 옷 겨울 옷이나 지금 아주 여기가 일교차가 심해서 저녁 때는 굉장히 추운데요. 옷이나 신발 뭐 이렇게 지금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이 용품들이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생수는 어디서 지금 많이 공급돼가지고 각 이렇게 이 그 요소마다 생수는 좀 많이 지금 공급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시시각각 필요한 물품들이 조금 달라진다고 하던데 그럼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의료품이나 아니면 생필품 같은 것들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촌에서 이게 어떤 곳은 2시간에 한 번씩 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 그리고 저희들 같이 이렇게 구호 단체들이 오면은 소통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을 적어주거든요. 그런데 그 적어준 것을 저희들이 대도시에 가서 구입을 해가지고 전달해주고, 그래서 아주 직접적인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도 좋아하고 좀 필요한 것을 직접 이렇게 전달해줄 수 있어서 참 굉장히 좀 활동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사장님 끝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도움을 받았던 국가였는데 이제 도움을 주는 국가로 변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물론 멀리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함께 이런 고통에 이렇게 좀 같이 아파하고 함께 참여해서 우리들이 작은 정성을 통해서 정말 큰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특히 우리 광주가 저는 그런 일들을 잘 해내는 그런 시민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저 또한 이런 일들에 같이 동참해서 하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이런 일들을 관심 있게 보고
함께 동참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이사장님 내일 한국으로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긴급 구호팀들 모레 들어갑니다. 모레. 그렇습니까? 네. 네, 안전하게 구호 활동하시고 안전하게 들어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감사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아시아 희망나무 서정성 이사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강선윤 변호사님, 지금 서정성 이사장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이제는 한 열흘 지나다 보니까 이제 이재민들 지원하고 이제 재건 활동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도 도움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구조나 수색 작업보다는 그 이재민 지원과 재건 활동으로 약간 방향이 전환됐다고 합니다. 외교부에서도 지금 긴급구호대 21명을 추가로 파견을 했고요. 또한 텐트, 담요 등 55톤에 해당하는 구호 물품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방금 서정성 이사장님 말씀대로 또 생필품이나 의료품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고요. 우리 시민들이나 개인들도 지금 본인들이 집에 있는 안 쓰는 담요랄지 의료품들을 제공하면 그게 아마 비행기 통해서 바로 전달이 된다고 하니까 또 이런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정 대표님 사실은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잘 하고 있는데 왜 광주에서 이런 걸 또 나서서 저기까지 가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광주는 80년 5월에 대동정신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이 예. 저기에서 또 빛을 발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광주의 광주 진료소가 캄보디아에 있고 또 네팔에 있지 않습니까? 아마 수도가 아닌 지방 도시가 우리 도시의 이름을 딴 진료소를 하고 있는 것은 세계적으로도 아마 광주밖에 없지 않을까 싶거든요. 우리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이기도 하면서 또 인권 평화의 도시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이든 어렵고 힘든 일이 있는 민중이 있는 곳이라면은 우리 광주의 또 손길이 따뜻한 손길이 항상 미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서울광역방송센터입니다.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헌정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의도 조대석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정치권 현안 이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뭐 정신 없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장 얘기는 좀 뒤에 하고 이게 온라인에서 워낙 회자가 돼서 지난 6일 국회 대정부 질문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라고 질의를 했는데 네. 이게 조금 약간 희화돼서 돌아다녔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일단 당시 영상을 좀 보고 가겠습니다. 네, 대법원 판결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질문 그대로를 드린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건가요? 이렇게 질문하신 거 맞습니까? 대법원 판결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존중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게 근데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뭐 고민정 대법 판결이 그리 중요한가요? 한동훈 뭔 말씀인지 이게 뭐 조선일보 제목은 이렇고 다 뭐 대동소이한데 정말 약간 대법원 판결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냐 뭐 이런 취지로 돌아다녔는데 이게 원래 그런 취지가 아니었죠. 당연하죠. 이게 이어지는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문에 앞서서 한 말씀인 건데 맞습니다. 뒤에 거가 잘린 거죠. 맞습니다. 그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질의도 잠깐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박진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십시오. 네, 외교부 장관입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 존중하십니까? 당연히 존중돼야 되겠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길게 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리고 앞서 한동훈 장관에게 대법원 판결을 물어본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은 이렇게 우리 모두 여야가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정도의 질문인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게 뭐 흔히 같은 칼이어도 의사가 주면 사람을 살리고 뭐 흉악범 살인자가 주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같은 내용을 두고 약간 좀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개인적으로는?
처음에 이제 일부 유튜버들이 의도적으로 한동훈 장관과의 질담만 편집해 놓은 거를 이미 봤습니다.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네. 박진 장관의 답을 끌어내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해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언론들에서 네. 한동훈 장관의 발언만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면서 기사를 쓰는 걸 보면서 네. 저도 이제 한 명의 언론인이었지만 대한민국 언론이 이 지경까지 왔나. 이게 알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알았는데도 그냥 무시를 한 걸까요? 세 가지가 다 문제라고 봅니다. 알고 그랬더라면 완전히 악의적인 행위, 모르고 그랬다면 정말 무지의 소치이죠. 무지했다라고 믿고 싶지도 않은 정도의 상황입니다. 근데 어찌됐건 저로서는 그로 인해서 이 대법원 판결에 대한 두 장관의 답변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고 왜 고민정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또 후속 보도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들에게 많이 알렸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한숨을 놓습니다. 뭐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하셨는데 한 이유가 있는데 오늘 뭐 이거 같이 이어지는 맥락인 것 같은데 일본의 강제 동원 사죄와 전범기업 직접 배상 이액을 촉구하는 의원 모임 출범식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는데 갔다 오신 거죠? 네, 양금덕 할머니도 모시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취지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제동을 걸어야 되겠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는 어떤 그 답안을 지금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 간접 사과 그리고 제3자 변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2018년에 일본 기업에게 배상을 명령했었거든요.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뭐 어쩔 수 없습니다만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을 우회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것 자체가 법과 원칙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피해자들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직접 받아야 된다는 것. 또 하나는 그 가해를 한 가해 기업들, 일본 기업들이 직접 배상을 해야 한다는 이 두 가지 부분은 꼭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바로 그 결의안을 이제 만들어서 냈는데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88명의 의원들께서 결의안에 또 뜻을 모아주셨습니다. 결의안 제목을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일제 강제 동원 굴욕 외교 규탄 및 일본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 이렇게 돼 있는데 좀 길긴 한데 대법원 판결이 2018년도 전원 합의체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에서도 사실 별 진척이 없었는데 굳이 이 결의안 맨 앞에다가 윤석열 정부의 굴욕 외교 규탄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명시를 한 거는 뭐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 결국은 일본 기업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어서 정부로서도 계속해서 피해자들 그리고 일본 정부, 일본 기업들에게 이 대법원 판결을 우리로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러니 이에 합당한 조치를 일본 정부는 내놓아라 하고 계속해서 촉구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본이 답했던 건 일본 수출 규제 문제였던 겁니다. 뭐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그랬던 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도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밉고 모든 걸 다 부정하고 싶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이 걸려 있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의 입장이 변경되거나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정부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가 원하는 방식 쪽으로 가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은? 그날 대정부 질의에서도 박진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 간접 사과로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박진 장관이 한 겁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제3자 변제, 즉 일본 가해 기업들이 직접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피해자들에게 뭔가 배상을 하게끔 하는 이것을 대한민국 외교부가 공식화한 상황인 겁니다. 아니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 니들이 줘야 되니까는 배상하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왜 우리 정부가 기금을 만드나요?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겁니다. 모든 국민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과의 관계를 풀려는 욕심 때문에 자칫 대한민국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버릴 수 있는 상황까지 지금 치닫고 있는 것 같거든요. 관계 개선은 당연히 중요한데
관계 개선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좀 선호가 바뀐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혐의가 특경가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범죄 수익 은닉 규제 등등 해서 뭐 엄청 많습니다. 뭐 영끌 영장 청구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배임액만 봐도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영장 청구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무리한 기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리하게 모든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일단 하고 보는 거죠. 나중에 무혐의가 나고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그 법원의 판결이 나는 까지의 네. 그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 수 있고 뭔가 혐의가 있는 것으로 이 그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아니나 다를까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한 상황입니다. 지금 뭐 일단 청구해놓고 봤다, 뭐 일단 기소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1야당 대표고 차기 대통령 유력 주자인데 네. 이렇게 해서 뭐 검찰 입장에서도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지 뭔가 자신이 있고 근거가 있으니까 뭐 거기 맞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네. 300번의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그리고 3번의 검찰 소환 조사에 대해서도 다 응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구속을 해서 수사하는 것은 이 사람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신을 구속해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 대표는 만천하에 다 드러난 사람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 굳이 구속까지 해야 되는가? 이것은 너무나 무리한 행위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일단 체포 동의안이 넘어올 텐데 네. 뭐 민주당이 약간 뭐 정리된 입장은 아닌 것 같고 뭐 의원 각자 투표에 맡기자 이런 분위기인가요? 어떤 건가요? 아직 뭐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만 이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무기명으로 가는 것이어서 의원들 개개인의 생각들이 어떨지는 참 가늠하기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전원 찬성할 테고 정의당 6명 거기다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까지 더하면은 299명 중에 민주당에서 28명 이탈표가 나오면은 가결이 된다고 하는데 네. 가결이 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뭐 그거는 택도 없는 얘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부결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는 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증거도 없고 모든 검찰 조사에 다 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이라 의원들께서도 이것은 우리가 가결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다수일 것 같습니다. 권성동 의원 경우처럼 그냥 아예 국회에서 그 체포동의안 표결을 안 하고 그냥 스스로 내가 자신 있으니까 법원 가서 영장 심사 받겠다 이렇게 가는 거는 그런 옵션이 될 수가 없을까요? 만약에 야당 대표가 아니고 네. 일반 의원이었더라면 또 글쎄요 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로서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한 문제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 당의 이제 대표인 겁니다. 거대 야당이고 제1당이죠. 당대표의 직위와 상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에 대한 특혜와 특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와 직위에 대해서 일이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대통령에 대해서도 불소추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개인에 대해서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나는 자신 있으니까 난 나가서 수사 받을게 이럴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훨씬 더 신중했어야 됐고 명확한 무언가가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아 이건 뭔가가 있는 게 확실하네 라는 정도의 납득이 가는 상황에서 됐더라면 모르겠는데 새로운 상황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이것은 민주당 즉 야당을 탄압하겠다라는 야당 탄압의 일환이라고 밖에는 보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한다고 했으면 당당하게 법원 가서 심사 받으시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저는 그게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입니다. 개인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그 직위와 상황에 대해서 체포를 하는 것이 맞냐 아니냐의 문제를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야당 대표를 그냥 다 떠내어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특검 관련해서 당당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직접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은 사건을 가장 잘 아는 윤석열 대통령이 밝히시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취지 말씀인 건가요? 지금 김건희 여사님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네. 조작 사건은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수사가 있었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시는데요. 네. 그 당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딱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퇴임하기 이전에는 수사 진척이 전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것을 내려놓고 난 그 몇 달, 고작 한 5달 정도 수사한 게 전부인 겁니다. 근데 법사위 어제 현안 질의에서 이제 김의겸 의원이 아마 같은 취지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물었더니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응수를 했던데 검찰총장이 누구였냐가 아니라 그때 중앙지검장이 누구였냐를 봐야 되지 않냐. 아마 이른바 친문검사로 꼽히는 그 이정수 검사장이 중앙지검장이었던 거를 언급을 한 것 같은데 이정수 중앙지검장이 다 수사하지 않았냐. 뭐 이런 취지로 또 반박을 하던데 그거는 그럼 어떻게... 복귀를 해보시면 당시 네.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죠.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나온 이유가 만약에 수사가 제대로 잘 굴러갔더라면 굳이 무리해서 그렇게까지 했겠습니까? 도저히 굴러가지가 않으니 검찰총장은 그 사건에서 손을 떼라. 그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해서 탈탈 털었다고 하는데 거꾸로 아무것도 안 되니까 궁여지책으로 그거라도 했다 할 수밖에 지금 없었던 이렇게 것입니다. 보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지금 어제 그 뉴스타파 시민보 기자가 MBC 김종배 라디오에 나와서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동안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해명이 우리 와이프는 손해만 보고 나왔다 그랬는데 무슨 소리냐 자기가 다 계산을 해봤더니 10억 이상 이득을 봤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때 해명을 하신 게 후보 당시에 2010년 5월까지만 했고 손해를 봤다라는 건데 2010년 10월 이후에도 했고 10억 이득 봤다 그러면 해명이 다 이게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지금 당장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네. 다만 김건희 여사는 다릅니다. 한동훈 장관도 대정부 질의에서 네. 불소추 특권에 해당되는 사람은 대통령 오직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족 그 어느 누구도 같이 네.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했고 그렇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단 한 개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고 파일도 존재하고 증언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하라는 건데 수사를 해서 없어서 진실이 규명이 되면 오히려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는 더 떳떳하게 앞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국민의 여론이 이렇게 들끓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여사가 소환 조사조차 받지 않는 것을 보면 네. 결국은 대통령이라는 그 방패막이 뒤에 숨으려는 것으로밖에는 비춰지지 않는 것이니 특검을 통해서라도 조사를 받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생각인 겁니다. 정의당은 약간 유보적인 입장인데 특검 통과가 처리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불가능도 가능할 수 있게끔 계속 협의하고 논의하는 게 국회라는 장이니까요. 끝까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광역방송센터에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함께 전해드렸습니다.